2년만 오셔도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벌써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KTX와 대표원장 정철경이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초등부 이제 초중등부라서 이제 중1까지 시험 없는 학생까지 하는데 그 개원 설명회를 자세하게 또 시간 아깝지 않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어떤 가치관으로 같이 가르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어떤 동일한 교육의 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강사 생활을 원래 처음에는 신림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 학원에서 그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 위주로 처음에 학원을 많이 생활했었고, 그러다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대충에 들어가서 대치 타임만에서 한 4년 정도 거기 대치동에 있는 휘문 중등고반을 맡아가지고 외대부고반을 맡았었고, 민사고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인데 내신에 수능 지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행원술 교재를 좀 집필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임만 학원이 분당 타임만으로 개원했을 때 제가 그때 팀장으로 그 김범 대표님이랑 같이 가서 개원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분당 타임만 학원에서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재수종합반 그 강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 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한계라든가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학원 일들에 대한 가치관을 좀 펼치고 싶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오랫동안 몸담았던 지역들은 압구정, 대치, 분당 이렇게 했었고, 제가 수지에서 그 결혼도 하고 집도 여기서 있으면서 수지에 개원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이텍 학원이 저희 학원 홍보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수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수학 선생님들의 어떤 철학 가치관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초등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고교학점제에 적용받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솔직히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하게 나온 게 없고 대입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나온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하이텍이 수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16년 7월에 그 분당 파이런에서 수지 쪽 고등학교 친구들 5명을 데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가서 학원하겠다라고 해서 5명으로 개원했고, 이때 이제 있었던 친구들이 그 수지고, 죽전고, 외대부고도 한 명 있었고 해서 5명으로 개원을 했고, 그래서 그의 첫해 이제 경기외 만영하고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년 딱 지났을 때 7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학생들, 이제 고3애들 졸업을 해서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제가 여기 2019년에 11월에 여기 조그맣게 들어왔었거든요. 수지구청에 한 30평짜리 겨우 들어와서 매물이 없어가지고 겨우 들어와서 작년에 이제 이쪽 3층, 이 건물 3층을 저희가 쓰게 됐고, 올해 지금 5층도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재원생이 중고등부 해서 180명 정도 다니는 그런 학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5일 그때 초등부가 개원하는데 이름은 지니카이텍입니다. 지니어스죠. 이것도 제가 지었어요. 그리고 카이텍의 그 이름의 의미는요, 카이는 이제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미지수가 x거든요. x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저희가 카이라고 읽고 거기에 이제 테크는 붙였습니다. 카이스트랑 포스트에 붙인 거 아니냐 제 동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잘하는 이공계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저희가 학원 실적들이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홍보차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들, 또 저희 부원생 들은 얘기들, 이런 것들인데 최상위 아이들만 받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학원들이 최상위 아이들 많이 다니긴 하는데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잖아요. 어쨌든 뭐 대학원의 모든 것들은 다 커리큘럼 비슷하고 책에도 잘 돼 있어요. 저희 학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서 선생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랑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만 같이 관리하는 룰을 공유하지만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어떤 주인공이 돼가지고 모든 걸 오픈해서 어머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가르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 선생님이 뭐 학력은 어떻고 경력이 무슨지 그런 게 아무것도 깜깜이 상태에서 보통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지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는 저희 학원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원장님이나 이런 좋으신 분들은 오픈되어 있는 게 좀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원 선생님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는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꼼꼼하고 빠른 이유는요. 제가 전화를 다 받아요. 저희는 데스크 직원이 없어요. 제가 다 해요. 전화하시면 제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드리고 피드백도 빨리 받을 되게 뭐 하면 전화하면은 아마 뭐 그 전에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제가 수업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피드백이 꼼꼼하고 빤빤하게 비는 거 제가 물이 빤빤한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드릴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글도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고 제가 눈높이에 맞추는 거는 이쪽 수지 지역이 아닙니다. 수지에서 대학 가는 게 아니고요. 수지 지역에서 실적이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 되게 학력도 좋으시고 소득 수준도 좋으신데 그거에 비해서 수지 지역의 입시 실적이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잘 못 가요. 분당이나 대치대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수준을 맞추는 거는 뭐 초등부도 그렇겠지만 강남 하나권, 대치나 서초나 이렇게 아이들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 아이들의 경쟁을 해야지 결국 우리가 목표가 대입일 텐데 그런 만족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초등부도 빨리 개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중학생을 받다 보니까 엉망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좀 잘 습관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부까지 개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설명드리겠지만은 내신 중등교재, 부등교재는 저희가 다 자치교재를 쓰는데 크게 다르면 이제 강남 쪽 기출문제를 최신별로 읽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교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저희는 양치게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문제들을 풀리는지 그것들이 그 아이들의 연습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하는 거 교재 작업이에요. 고등부 교재는 제가 다 하는데 물론 부원장님도 도와주시지만 교재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토는 4가지입니다. 최고로 받았습니다. 일단은 수지 지역에서 뭐 중학교 성적 잘 받자 그리고 수지에서 뭐 대학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 분당 최신 기출 비반 내신 교재로 해가지고 또 모의고사 유형도 항상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교재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저희가 지금 초등부 설명했는데 왜 다 설명드리냐면 어차피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동일한 체계하에서 연계가 돼서 쭉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저희는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까지 졸업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중학생까지 다 가르치는 거고 중등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들은 고1 담당 선생님, 뭐 중3 담당 선생님 계속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발전하지 못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공무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고등부 강사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모실 때 되게 힘들게 모셔요.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좋은 조건 하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급여겠죠. 급여랑 선생님들이 여기서 꿈을 꿀 수 있는지 여기서 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3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고 제가 모셔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빨리 크지 못해요. 항상 저희 대기 상태예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데려오실 분이 없으니까 계속 반을 못 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동일한 어떤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잘 모셔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싶은 거지 빨리 키우고 싶은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저희는 선하고 착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어투로 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타박한다던가
절대 싫어합니다. 항상 격려하고 착한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애들이 크지. 물론 부모님 마음 그러시지 않고 저도 압니다. 그 다음에 따뜻하게지만 독하게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2000에는 학원 관리 시스템도 있고 학원 친구랑 앱을 통해서 부모님께 계속 푸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학원 친구랑 앱을 까시면은 저희가 어머니들께 항상 3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하나는 과제 수행 정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 어떻게 받는지, 저희 매일 테스트 보니까 테스트 보고 그 다음 과제 뭔지를 항상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문자나 또는 이제 학원 친구의 푸시 형태로 해서 3개를 계속 받으실 거고요. 아이들한테도 그 다음 숙제 먼저 계속 공지가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하이브 프리즘을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름 줬는데 감옥입니다.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때 테스트하면서 아침에 10시에 나와가지고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에서 1시까지 밥 먹고 1시에 5시까지 4시간 또 공부하고 5시여서 저녁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또 학원 갈 때 가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제가 완벽하게 가둬두고 싶은 타이틀 프리즘입니다. 집에 두시면 공부 안 하잖아요. 아직 초등이니까 그렇게 중고등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지 마시고 학원에 보내시고, 집에서 있어봐서 싸우고 서로 이제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밤에도 계속 이제 질문도 받아주고, 항상 자기주도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누차원조에 다이어리 써라 그래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수학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평가해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매일 테스트 보고요. 중간중간별로 이제 과정 중간에 대해서 총괄평가 보고 기말평가 가서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중고등부 편입하는 최신 기출문제로 기출문제가 제일 좋아요. 그 시중교재들은 최신에 있는 문제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다 고여버려요. 그러니까 최신 기출문제로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 학생들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양질 문제로. 그리고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답노트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오답노트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잘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답노트가 필요한 친구가 있고 안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도 수학 꽤 잘했는데 오답노트 해본 적이 없어요. 수학 잘하는 친구부터 오답노트 안 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답노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틀리면 자꾸 또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내신별로는 제가 오답노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행해서 공부하면서 오답노트를 계속 꼼꼼하게 시키면 그러면 다음 과제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줘야 되는데 오답노트에 걸려가지고 50을 주고 50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이 오히려 좀 약하고 이게 복습하는 게 좀 관심도 없고 이게 틀렸는데 관심 없고 그런 애들을 꼭 시켜야 돼요. 근데 자기 본인이 주도성에 생각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이런 친구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이들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스클래스로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유형들을 반복해서 이제 틀린 것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예를 들어서 과제가 C가 나왔는데 무조건 보강을 부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에 할 때 숙제를 안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과제 보강을 해서 부르게 돼 있고, 과제는 해왔는데 또 엉망을 해가지고 테스트 망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주에 또 클리닉 시간에 와서 담임 선생님 클리닉 시간이 있고, 만약에 그 아이가 담임 선생님 클리닉 하는 시간에 학원이나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조교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거든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 감독하에서 담임 선생님이 시킬 거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때 조교 선생님이 계속 이제 질문도 받아주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질문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 안 해요. 그냥 창피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다 교재를 걷어서 중고등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걷어서 아이가 이제 X표 친구를 별표 친구 공부를 제가 숙제를 어떻게 하면 다 교육을 하는데,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사선 모르면 별표를 쓰잖아요. 그럼 틀린 걸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외치면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치면 고쳐서 고치면 보통 절반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말고 또 틀리면 두 번 틀린 이상 문제들 모르는 별표 친구 그거를 저희가 칠판에 다 적어서 다 질문을 해결할 수 있게,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게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텍 수학의 식구들은 총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학창시절도 열심히 하셨고 또 항상 성실하시고 또 선하시고 그런 선생님들만 제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상을 되게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얼굴 다 담겨있어요. 딱 보면 알죠. 그리고 몇 마디 나눠보면은 그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이제 마스크 벗어야겠지만 그래서 뭐 다 보시면 선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이 뭐 학력이나 경력이는 수지에서도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시니까 제가 소중히 잘 다루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으신 선생님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선생님 제가 소개 드리겠지만은 그 초등부 이제 원장님 김승희 선생님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제 동생인데 그냥 와서 잠깐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가끔 도와주는 실장님인데 전화는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마저 저는 서울대 선호하고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어느 정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3층에는 이제 수지고 졸업한 선생님 또 이 2명 선생님이 있고 방학 중에 또 이제 하는 선생님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교 부모님들 학교 갈 때 고교 학점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입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의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수지 지역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강남이나 분당 친구들은 더 그러겠죠. 강남에서 1점, 전교 1등은 1.3이 나오기 힘들어요. 1.4면 진짜 거의 탑 수준이고 그래서 1.34로 가지고 그 정도 되면 당연히 강남에서도 교과는 의대를 정도 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통과가 이제 결국 실지 경쟁을 작용을 하게 돼요. 이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로 갈 때 내신이 당연히 좋으니까 교과를 지원했겠지만 아무래도 수능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아요. 이쪽 지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당이나 뭐 분당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 준비도 잘 되지만 다른 지역 아이들은 내신이 되게 좋아도 그 절대적인 그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수능을 최저로 통과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제일 낮아요. 여기는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신만 좋으면. 그 면접 보는, 그러니까 교과는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면접 없이 하는 서류만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건 다 학교마다 달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성 방안이 이제 초과되면서 제일 공정성에 자꾸 시비가 걸린 종합전형입니다.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을 뽑고 싶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싶고 다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학생부가 제일 중요한데 학생부가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일 때 이 아이들을 뽑을 때 내신도 보고 싶고 다른 것도 다 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전형도 내신이에요. 내신이 안 좋은데 비교과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 때 올라가서 비교과 한다고 시간을 버리시면 안 돼요. 내신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은 잘라놓고 해요. 잘라놓고 거기서 이제 가르는 거지 절대 뭐 예를 들어서 4등급 아이들이 연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아주 그 4등급 붙은 거는 다 외대부고 애들이에요. 일반고에서 4등급 연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걸 가지고 믿으시면 안 되고 희망을 거지 마시고 학생부 교과가 거의 내신이 거의 중요하다. 나머지 비교과, 그러니까 비교과나 뭐 예를 들어서 정보적 합성이나 아이가 그 준비해놓은 게 다 탁월하다. 그러면 저희가 0.5등급까지는 뒤집을 수 있다고 봐요. 맥시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서류평가가 중요하고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얘를 어떻게 뽑았는지 잘 공부도 안 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냈을 때 학교가 예측 가능성이 좀 낮은데 그래도 결국에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당연히 높죠. 왜냐면 학생부 내신이 이제 좀 거의 안 되는 친구들인데 눈높이가 높아서 이게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논술을 준비하는 게 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2학년 끝까지 바람이네. 2학년 끝까지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위 10개 대학 있잖아요, 그죠? 스카이, 뭐 서점화, 중경외시까지 봤을 때 거기서 2학년 등급을 다 정산을 해가지고 2점 초나 중반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 이제 적자. 제가 얘기를 해줘요. 너 안 된다. 아니 내리면 되죠. 더 학교를 내리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주요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점 초반대를 맞춰주지 못하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외대부고는 3등급까지 서울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데 일단 수제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얘기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논술이나 정시에 집중하자. 3학년 때도 공부할 때도 수능에 관련된 과목 열심히 하자. 이렇게 딱 전략에 맞게 공부를 하는 시점은 2학년 말이어야 돼요. 그 전에 안 돼요. 그 전에 1학년 치고 얘는 안 되겠다. 너 정시를 해라. 그럼 공부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 성공하는 친구 제가 단 한 케이스 못 봤어요. 정시를 입에서 꺼내는 순간에는 1학년 때 정시 얘기 꺼내면 안 돼요. 일단 2학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2학년 말에 결정을 하십니다. 정시는 당연히 수능 위주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중요 10개 대학 이름들은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등급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도 100점 맞고 이렇게 표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고교학점제는 말은 되게 좋아요. 학생이 이제 기초 소형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학처럼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수 기준에 따라서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한다. 말로 대학이죠. 완전 대학처럼 만들겠다는 건데, 그 고교학점제에 나오는 어떤 자세한 자료를 다 읽어봐도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뽑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아직 발표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했을 때 어떻게 적용될까지가 상당히 저도 궁금해요.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학생의 뭐 수요를 반영해서 진로에 뭐 해가지고 좋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는 학점 기반으로 해서 과목 이수 기준, 과목 출석률 3분의 2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0% 192점 이상 졸업을 시키는 거고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 도움을 받는다. 만약에 이거 이수를 못했을 때 뭐 보강도 하고 하겠다. 이수 못한 애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학점적 복잡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결국 학점에 맞춰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 전공에 맞는 과목을 들어가지고 전공 적합성과 학원 역량을 평가해서 대학이 학생을 뽑겠다. 이런 취지인데 취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학점제, 학점 중에서 뭐 과목, 그다음에 진로 하고 자격에 수강 신청해서 운영하고 평가해서 뭐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미수했을 때 보강도 해주고 졸업시키겠다 이런 개념. 단순해요, 솔직히만. 제가 이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학점제 이게 제대로 하겠죠, 하겠는데 현재와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학생부 종합 평가,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기 실은 이유는 아마 고교학점제에 가장 맞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애들이 대학에 가서 내가 공부 뭐 할지 관심도 있고 꿈이 제대로 세워서 공부하고 있느냐, 뭐 발전하면서 인성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일 심어주고 싶은 게 고교학점제 취지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이제 아이들을 고교학점제에서 뽑을 때 중요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줄 세우는 걸 싫어하니까 몇 등급 몇 등급 해가지고 몇 점 몇으로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뽑고 싶은 거니까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는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생기겠어요? 공정성이 계속 의문이 생긴다. 이게 공정한가? 왜 애들 조국 사태도 났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그 흐름과 고교학점제가 상충되는 상황이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뽑을 건지. 얘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들입니다. 전공적 학과 학원 역량을 더 강조하긴 하죠. 실제로 지금도 선택 과목을 많이 늘려놨고 아이들이
선택을 대충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수능에 관련된 거, 수능에 관련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아이들 선택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대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네. 일단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교 학점제에서 어떻게 반영해서 뽑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건 이제 대학이 그 자료에서 어떻게 정보분석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건데, 뭐 전공과 관련된 과목 어느 정도 있었느냐, 어떻게 얼마나 강의 들었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지원하고 싶은 과나 뭘 공부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세부특기 사항이에요. 세부특기 사항에서 내가 과목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써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결국에는 내신 잘 받는 데도 잘 써주죠. 예. 그 수학에서 몇 등까지 잘 써주고, 그러니까 결국 내신 잘 받으시는 거예요. 수상 실적이 적을 수가 없고요. 사고 성취도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다 좋은 얘기들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뽑을 때 그 아이가 학업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또 전공에 관련된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거에 맞게 학업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그런 애 뽑고 싶죠, 당연히.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이들이. 꿈도 안정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꿈이 바뀌었다고 대학 입시 불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능은 2022년 그 수능인데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죠. 문과, 이과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수학원 2를 공통으로 하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회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능의 체제는 2028년도에 뭐 논술형이나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있는데 전혀 확정된 건 전혀 없고요. 아마 이 틀에서 거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설명드리겠지만 수학은 계속 늘어나요. 전혀 줄지 않아요. 그래서 대입 지금 학점제 부분을 도입하고 있고, 뭐 학교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조금씩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28년도 내년에 발표됩니다. 내년에 대입 전형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5년 교육과정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우리 학점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도대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이건 제 생각인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아직 안 나왔죠. 구체적이지 않고 공론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싫지 않았지만 부모님들 대학 갈 때랑 저희가 지금 저도 대학 간 사람이지만 학교 지금 현재 상위에서 이제 성적들 딱 잘라서 보면요, 여전히 스카이, 서성한, 중형외시.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중앙대가 좀 올라가거나 서강대가 조금 내려오고 뭐 한양대나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대가 좀 내려갔죠. 그렇게 있지만 여전히 서열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학생이 대학에서 제일 만족을 싶어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게 공정성을 잘 줄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행 대입제도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위수가 학점으로 둔갑되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일주일에 4시간 수업 들으면 4단위, 5단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학점으로 바뀌면서 학점제라는 어떤 탑만 쓰고 하긴 하죠. 지금도 선택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긴 합니다. 저는 제한적이죠. 결국에는 대입에 유리한 방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아이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 공통과목을 등급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학년 때 등급제가 뭔지 아시죠?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는 그냥 A, B, C로 평가를 하는데, 그럼 1학년 필수 공통과목을 등급제로 했을 때 그럼 엄청나게 같아지겠죠. 1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니까. 거기만 변별되니까. 근데 2, 3학년 일반 선택이나 진로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가면은 거기서 지금도 애들이 기하라는 과목은 성취평가제예요. 기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이과 애들이. 거기는 A, B, C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해요. 대충 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A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A랑 B랑 C랑 자기도 크겠지만 똑같은 A가 많을 텐데, 지금 중학교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뭐 대학의 평균이라든가 수강센터에서 성취도 비율을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데 몇 명 들어가고 평균이 몇 점이고 A 비율 몇 개, 뭐 몇 프로 B 비율 이렇게 준다 해서 얘들은 과연 변별할 것인가. 네, 그게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 발표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등급제나 성취평가제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발표할 것인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엄마표 수학 하시죠? 네, 보면은 다 연산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 보면 네 가지로 보통 구분합니다. 대수. 대수가 수학 연산입니다. 문자식도 그렇고. 대수는 말 그대로 수식으로 푸는 거 아이들이. 예, 푸는 걸 대수고, 그 다음에 해석이라고 해서 함수, 그래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기하 있죠. 도형. 그 다음에 조합이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수학의 분야는. 근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초등학교 때 대수를 엄청 해요. 연산. 풀 수밖에 없죠. 뭐 더하기 뺄셈 곱셈 나왔으면 해야 뭘 하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대수를 엄청 하고 기하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기하 측간을 되게 좋아해요. 기하 이해도 좋고. 근데 보세요. 대수 없죠. 함수 해봤자 뭐 별거 안 배웁니다. 땅 찍는 거, 대응시키는 거 정도밖에 안 배워요. 그리고 조합해봤자 이건 조합은 쉬워요. 애들이 그래프 이런 거. 근데 중학교 올라가보세요. 중학교 올라가면 대수의 비중이 조금 줄고요. 네. 뭐 소인수분의 1차 방정, 2차 방정 이런 거 배우죠.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럼 아이들 처음에 어떻게 힘들어하냐? 함수 배우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1차 함수. 그래프거든요. 그때부터. 1학년 중1 때 나오는 이 그래프는 쉬워요. 그냥 평면 한번 넣고 그냥 좌표 점치는 거 끝나가요. 근데 1차 함수 그 직선 하나 그리는 것도 그때부터 힘들어가요. 왜 힘들까요? 연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애들 연습하거든요. 계속 연습하고 개념 없어도 되고 개념 없이 그냥 하는 대로 연습하고 양치기 하고 그러다 공부를 습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들어가면 그때는 개념을 적용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뭐고 y좌편이 뭐고 그거를 알아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때 뭐 하냐? 개념을 공부 안 하죠. 개념 안 하고 그냥 요령껏. 양치기가 저는 양치기 절대 반대합니다. 양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양치기 적당하게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질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뭐 우리 아이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산만 그립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애가 클까요? 문제 외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계속 문제만 외우고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 1차 함수는 해석이라서 그래프고 1차 방정식은 대수인데 그거를 대수와 해석의 분야를 처음으로 엮어 배우는 게 1차 함수,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부터 매분해야 돼요. 그리고 활용 들어가면 힘들어하시죠? 활용 그 줄고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무슨 말이고. 네, 그리고 2차 함수 엄청 힘들어요. 중3에서도 이제 앞에 부분을 잘해요. 푸는 거니까. 뭐 제곱근 2차 방정식 잘하는데 그래프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그래프들을 그럴 때 또 개념을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고 적응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고등학교 보십시오. 70% 이상이 대부분 함수입니다. 지수로감, 삼각함수, 미적분 다 그래프죠. 네,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은 좀 공부 좀 했는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힘들어하냐? 분야가 달라지고 공부하고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고등학교 때 이 해석의 분야가 대부분인데 이 그래프적 관점을 심어주려고 정말 힘듭니다. 애들이 제가 피로토하면서 제발 그래프를 그려라고 해도 풀이 과정에 수식밖에 없어요. 그래프 안 그리고 계속 그거 익숙하니까 그 관점을 돌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얘기하실 때 어쩔 수 없죠. 공부하는 내용이 개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계속 강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첫째가 초1이고 둘째가 5살이거든요. 초1이 현재 저도 시험으로 보내요. 진입 하이텍이 4학년 때 되면 저도 보내겠죠. 근데 지금은 분당에 이런 말씀 그 어디지? 메스몽, 프랭고스 메스몽이라는 학원 보내요. 저는 거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문제 풀지 않아요. 수학 동화 읽고 개념을 미친 듯이 해요. 미친 듯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뭐 만들어보고 개념을 같이 읽고 뭐 외우고 거기서 애들이 개념을 탄탄하게 하면요 문제를 뭘 갖다 놔도 풀어요. 개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개념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야 돼. 물론 연산은 연습해야지.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부터
아이들이 요령이라든가 어떤 개념 없이 메모되지 않게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개념이 없고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고 이런 거 외우고 이렇게 문제 풀이 이런 거 외우는 습관들이 자꾸 남아있어서 중학교 때 와서 그냥 안 고쳐져요. 진짜 힘들어요. 네. 이런 생각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기하를 충분히 하고 중학교 때 기하 잘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잘해요. 이것도 솔직히 뭐 개념이 근데 여기서 틀린 애들 뭐 틀린지 아세요? 기하 틀린 게 아니라 개념을 틀려요. 뭐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뭐 직사각형이 되는지 평행사변형에서 뭐가 되면 뭐 많은 뭐가 되는지 이런 개념적인 거 있죠. 그거 되게 또 틀려요. 도형의 문제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개념을 정말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통이 이렇구나. 아, 초등학교 때는 대수와 기하를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대수랑 기하랑 좀 비슷하게 가고 고등학교 때 해석 그래프를 다루니까 이 그래프 다루는 건 정말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개념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도부터 중1이나 고1 그렇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등은 이제 수화식 이게 개수거든요. 그래서 뭐 정수, 유리수, 1차 방정식, 2차 부동식, 2차 방정식 요 부분은 잘합니다. 네. 이거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변화와 관계가 해석이에요. 그래프. 그래서 여기 1학년 수학이거든요. 1학년 수학에서 평면과 그래프는 쉬워 나오죠. 네, 요건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워하고 2차 함수 정말 애들 못하고요. 그다음에 기하, 중학교 1학년 때 뭐 평면도 2차 대표 배우죠. 여기도 잘 따라합니다. 그게 뭐 초등학교 때 기하 많이 하신 분들, 뭐 중학교 때 2학년 때 피타고라스 닮은 배우고 닮은 좀 힘들어하죠. 원 배우.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도형이 약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도형을 이제 연습 충분히 안 되거나 이제 직관 공간이라는 경우는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여기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개념을 적용하고. 개념도 별로가 없어요. 여기는 간단하다 해요.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이러한 그 개념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게 조합과 통계거든요. 여기 좀 되게 쉬워합니다.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죠. 경우의 수는 개념은 간단한데 이 상황별로 상황 이해를 줘야 되고 그 상황을 이해했을 때에 대한 문제 적용이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문제가 좀 많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경우의 수나 경우의 수가 되면 확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3화에 나오는 뭐 상관도 이런 거 되게 쉬운 거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에서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현재 과정과 거의 바뀐 게 없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 여기 배울 거냐, 3화에 배울 거냐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아직도 논의 중이고 그런 논란이 있지 배운 내용이 뭐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기 때 공통 수학 1을 배우는데 현재 수학상과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추가되죠? 행렬이 추가됩니다. 매트릭스. 그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는데 이번 교육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사회 현장에서 이제 컴퓨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렬을 배워야 된다는 주장이 많아서 요거 행렬이 새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2학기 때 도형의 방정 이것도 기하거든요. 해석기하인데 도형의 방정식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다 보시면 고등학교 어머니들 얘기하시면 원의 방정식 정말 힘들어한다고 해요. 애들이 진짜 힘들어요. 도형이죠. 방정식이죠. 원이나 직선이나 요거 도형의 문제들을 수식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애들은 수식만 들어요. 그림 그려라. 그림 그리면 다 풀린다. 아무한테 그림 안 그래요. 계속 수식만 해요. 그 남아있는 습관들. 자꾸 수식을 풀려고 그래요. 계산만 복잡하게. 얘들 여기 엄청 힘들어요. 뭐 집합 명제 이런 건 없지 않은데 함수 들어가서 힘들어요. 네, 개념을 적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2학년 때가 일반 선택 과목인데 2학년 1학기 때 현재 수학원 다 함수들이죠. 수열은 개수인데 함수도 배우고 수열을 하는데 여기서도 삼각함수 힘들어하고 수열도 힘들어합니다. 확통은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가 되면은 뭐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은 잘 통계는 쉽고요. 잘 해결하고 수학2가 옛날에 이제 미적분 원인데 이제 미적분 원으로 바뀌는데 현재 수학2입니다. 이것도 다 그래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눈만 띄우면 오히려 수학2나 미적분은 쉬워요. 애들이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때까지도 계속 그 중학교 초중에서 푸는 습관 나온 애들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 계속 수식으로 들이대니까 문제 풀이는 힘들고 그래프 안 그려지고 하다 보니 여기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이거 진로선택 과목은 이산수학이나 고기하는 배우실 일이 없을 거고 기하는 이제 고2 때 하는 친구도 있고 고3 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기하도 중등기하는 달라요. 고등기하는 해석기하라고 해가지고
중등학교 때 배웠던 평면이나 입체 도형을 수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식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벡터도 배우고 공간도 배우고 공간 벡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그냥 학원 보내고 그거 믿고 맡기지 마시고 항상 공부 좀 하시고 얘가 어떤 걸 배우는지 얘가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수학을 이제 어떻게 잘하냐 이거 어머니 항상 고민이시잖아요. 상담 받아보면 저도 수포자인데 어떻게 수학이 항상 고민이시죠. 부모님들도 수학 때문에 힘들으셨을 거고 아이들도 힘들어하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 용어, 이해.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봤어요. 어묵합니다. 엄마 카드. 이게 뭐냐면요. understanding,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해를 잘합니다. 애들이 뭐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가 없는데 이해를 잘하려면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죠. 이게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이게 뭐 졸거나 잘 안 듣고 집에 가서 개념책 읽고 정독하고 문제 풀거나 해도 애들은 뭐하죠? 문제만 풀어요. 빨리 풀고 치워야 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해 단계도 단계한 친구들은 뭐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려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도 개념책을 본인 텍스트를 읽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요즘 애들 유튜브 잠깐 보고 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잘 안 읽어요. 개념책을 정독하셔야 되고 그다음 메모라이징 이해하면요 암기해야 돼요. 이해까지 잘 되는데 애들이 컴퓨터가 이미 집에 가서 암기해야 되는데 안 해요. 뭐라고 몰라. 유리수가 뭐냐고 모르고 함수를 그렇게 배우는데 함수가 뭐냐고 몰라요.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루트 3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뭐 이게 뭐냐고 몰라. 루트 3이 루트 3이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제곱하면 3이 되는 수인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만 하고 문제 푸는 거면 익숙해가지고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들이랑 그 사이가 좋다면 좋으시다면 같이 강의를 해보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지도 써보고 아니면 엄마 앞에서 설명도 해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메모라이징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념을 끊이면 부모님들 그렇게 하셨죠. 공부 정석 다 이렇게 읽으셨죠. 옛날 정석학 공부했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정석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요즘 애들은 자꾸 학원 다니고 문제를 풀어다니까 개념을 안 읽고 자꾸 문제만 풀어요. 남아있는 건 없고 요령만 생기고 지나가면 다 까먹는다고. 공부를 잘못했으니까 까먹었지. 이게 제일 중요시야. 카테고라이징이 뭐냐면요. 범주화시켜야 돼. 일단 암기했죠. 그럼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직가상학효과 내려오는 문제야.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 책들은 다 개념을 처음으로 다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들별로 이 문제는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란 주제야. 얘는 근의 분리란 주제야. 이렇게 기억에 참고로 떠올려야지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이 개념이야 라고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그게 흔히 말하는 이과성향의 친구. 쟤는 수학을 잘해. 그런 애들 보통 개념을 읽잖아요.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돼요. 흔히 말하는 문과성향의 친구. 우리 아이 수학을 못해요. 그 친구들은 암기를 못해요. 영단어는 그렇게 외우는데 그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외워지지 못한다니까. 그냥 푸는 요령만 잡고 외워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냥 푸는 것만 해요. 그래서 어플라이.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내가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지 그 다음에 기억의 창고에서 내가 이 제목 떠올라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지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그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수학을 잘할 때는 이런 엄카 요 방황을 항상 생각하시고 지도를 좀 부모님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념, 심화 개념도 저희가 중요시 하는데 심화 개념으로 기념 공부도 하고 증명도 스스로 해보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연습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애들이 실수하면은 선생님 저희 연산책 더 풀려야 되나요? 연산책 많이 풀리면 실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실수하고 계산을 잘 틀리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남학생들 많이 그러죠. 풀면서 그러니까 내가 풀려하고 있는 그 과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시차가 생겨서 그래요. 딴 생각하는 거지. 풀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나 예를 들어서 미리 나가다던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풀고 있는데 아빠랑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하는 거지. 그럴 때 보통
풀이가 안 쓰니까 머릿속만 상상하다가 자원을 틀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연산책을 뒤에도 풀려가지고 뭐 물론 연습을 해야죠 어느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계산이 빨라지거나 그런 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시간에 머리를 열어주는 사고력을 올려주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하기 싫어해요. 어려우면. 근데 우리가 문제집 풀 때도 어느 정도 30-40% 오답을 생기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그걸 자꾸 틀리면서 깨지고 오답을 해야지 늘어나는 건데 쉬운 거 여기 보시면 저 상담할 때 놀라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쉬운 교재를 가지고 한번 돌았다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할 땐 잘 따라가죠. 선생님 가르치기도 쉽고 오답도 안 생기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관리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애들이 클까요? 라는 의문이 있어요. 문제지를 풀었을 때 내가 100문제를 풀었을 때 거의 90문제 이상 다 맞추고 몇 푼입니까? 시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30-40% 정도 왜냐면 너무 다 틀린 거 알기 너무 힘드니까 얘가 기본적인 것도 맞추면서 30-40% 정도 오답이 생기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계속 머리가 돌고 머리가 열리는 애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을 해줘야지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학은 개념의 단권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자꾸 읽을 수 있게. 저희가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를 개념서 많이 쓰는데 개념이 자세하고 이것도 자세해요. 중학교도 뭐 개념을 이런 책도 있고 아니면 원리해설, A 원리해설이라는 책도 좋아요.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책들, 단권화할 수 있는 책들을 부르셔서 개념을 항상 읽고 외우고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문제집은 말 그대로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틀린 것들을 왜 틀렸지?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풀렸지? 틀 때도 이게 어떻게 풀려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개념을 못 따라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문제의 오답노트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은 문제도 간단하게 해설을 보면서 내가 풀이랑 해설이 풀이랑 뭐가 다른지 바로바로 읽으면 금방 하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고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잘 이렇게 키워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요. 안 하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인 부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자꾸 격려해주고 어차피 다 못해도 괜찮아. 네가 생각만 하면 돼. 또 못 풀면 뭐 오답하면 되지. 이렇게 좀 같이 격려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 없이 저한테 수업 오래되는 친구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힘들어요. 2-3주는 막 미치려고 해요. 강한 거 계속 푸니까.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다니면은 그래 그렇구나. 어려운 게 보면은 1-2등급 많은 친구들도 제 그 강남 교재 풀면은 3분의 1 이상 오답이에요. 다 몰라. 그럼 열심히 오답하면서 그 오답노트를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담감이 없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모르는 게 생길 수 있지. 틀리면 오답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닌가. 난 기본 다시 해야지. 또 쇠는 돌리고 어려운 거 안 좋으니까 난 또 기본 돌려야지. 그럼 그 사람 제자리. 시간만 안 돼요. 마음의 안정감. 아이들이 보통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느끼는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거 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90% 맞잖아. 그럼 난 됐어. 어려운 것도 풀어야지 하면 그때 또 좌절해. 또 그게 악순환이다. 어쨌든 머리는 자꾸 쓰면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못 푼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선생님들 수업할 때 해야 되고 그런 게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이 개념이야. 이 문제는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개념에 의해서도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가르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공부를 하니까 애들 자꾸 망가진다고. 어떤 개념 생각하지 못했고 어떤 개념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 계속 오답노트라든가 아니면 오답노트 꼭 작성하지 않아도 그런 오답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추해야 된다는 거고요. 문제를 왜 풀고 있는지 개념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런 건 저희가 제 생각들이 지금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다 공유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라는 게 어떤 동일한 철학과 교육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그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이건 책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수지지역 중학교 문제들은 올해 좀 변화가 많아요. 어려워졌어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전에는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90점 이상이 뭐 A가 40% 이상 나오게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실력을 모르는 거지. 뭐 대부분 고등학교 와서 나 우리 아이는 중학교 잘했는데 왜 이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약간 어떤 그 시험이든지 수지 지역에서 이렇게 한몰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기출문제 대치 애들은 뭐 대충 중학교라든가 이런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시험은 아니겠죠.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원이 수학 공부를 방해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세대도 저희 세대도 학원을 많이 다니는 세대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다 시키는 것만 하고 혼자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학원을 오래 다닐수록 망가진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니까 지금. 근데 다녔을 때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대치동이나 이제 분당에 있을 때의 경험과 여기서 비교해봤을 때 이쪽 학원에 비교해봤을 때의 경험은 너무 쉬운 교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상을 했는데 라이트셈? 그거 하고 수력 충전? 그 아주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3번 돌렸대. 한 번만 돌려야죠. 한 번 돌리고 올려야죠. 그리고 쌤이 심화 교재예요? 쌤을 심화로 했대요. 시스템은 쌤이 심화가 맞는데 그렇게 자꾸 쉬운 것만. 제가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대충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벌써 클레임 들어오고 우리 이런 정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일단 선생님들이 편해요. 쉬운 걸 하면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애들 잘하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좀 계속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대로 공부하도록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 능력이 부족한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 부분에서 특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정가가 뭐고 이득이 뭐고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항상 지금부터 놓지 마시고 많이 읽히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국어랑 같이 갑니다. 거의.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수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건 공부 방법의 문제지 아이가 사고력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방법과 요령인데 그런 게 부족해서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 학원 보내보시면 고민을 하시죠. 대학학원에서 전기세 내고 이제 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또 이제 과외도 시켜보셨다가 과외는 또 너무 시간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또 옮겨봤다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거는 교수 방법인데 제가 잘 말씀드리면 개별로 공강이나 과외가 효과적인 친구들은 정말 학원에서 못 따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 옆에서 이게 해주면서 다 써봐주면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학원에 가도 거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아니면 최상위 과 개념 다 알고 질문만 하고 싶어요.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 같아. 그때는 과외가 좋죠. 최상위 과에서 질문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소형은 아니고 이제 이 정도는 중형인데 이렇게 강의식 수학 전문 학원들은 저희 학원들이 뭐 마찬가지지만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야 되면 같이 듣고 개별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형도 요즘 대형도 수업만 하진 않아요. 절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조교생들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 학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첨삭식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원에 가서 같이 경쟁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 것도 좋고 자기 학생에 맞는 좀 이렇게 수업 형태? 저희가 그래서 정규반도 있고 개별진도반도 있습니다. 과외시간하는 반도. 초등부는 이제 저희는 개별진도로 반 운영하지 않고 같이 나갑니다. 중등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전국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뭐 단대고 대원외고 중동 힘을 여기 대치동 자사고학교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대로 좋아요.
이 순서대로 시죠 나와요. 고등학교 순서 어려운 대로. 그래서 지금 강남권, 그러니까 최상위로 평가된,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지도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강남권, 목동권 최상위에 있는 학교들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뭐 수학 1등 친구들도 이쪽 시험 보면 60점 넘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이쪽 집 아이들도 1등급 컷이 뭐 80점 초반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강남권 평균 있고, 분당에서 어려운 학교가 낙생고, 분당대 지금 중앙고도 있고요. 네, 그 정도 되고, 화성고가 엄청 좋아졌죠, 실적이. 예. 교장 선생님 엄청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상으로 평가되는 학교들, 강남권에서 좀 이제 쉬운 학교들이 있고, 분당권에서 좀 어려운 학교들, 중앙권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올라가 되는데, 그리고 외대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외대부고 어렵잖아요. 그 시험이. 예전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 평균 높이고 표준 편차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쉽게 내고 배점도 이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보이는. 저희 수지 쪽은 전체적으로 수지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위 학교들은 더 쉬워요. 진짜. 홍천고 어렵죠? 홍천고 뭐 유명하죠?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 간다고 하는데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신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이나 분당에 비해서 많은 격차를 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잘하는 친구들도 강남, 분당 문제 풀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격차가 보이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대학 입시 결과도 제가 중고등부 설명해서 더 자세히 드릴 건데 그때도 역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수지고는 작년에 서울에 13명 갔죠? 2명이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 2명은요 시골에서 보내요. 전교 문과 1등, 전교 1등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원이 보내고 있는 거지. 강남대성 학원이. 그러니까 이 정시 11명, 수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 고등학교에서 뭔가 밀어주는 게 있고 뭐 유리한 점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중고등부 설명에도 좀 자세히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성남권 고등학교나 수학 광교중이요 쌤만 풀어도 100점 나와요. 쌤만 풀어도.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1등급 받으면 대학 잘 갈까요? 실력 따지는데? 아니죠.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대학 똑똑합니다. 대학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걸 애들 뽑는 거지 그거를 어디에서 몇 등급 했다 몇 등급 했다 뽑는 게 아니죠. 정말 실력대로 가요. 제가 경험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수진의 중고등학교, 이번에 좀 얘기 들어보지 않겠지만 이번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도 엄청 쉬웠던 학교들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충격을 받으시고 얘가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어려워지고. 자사고 소멸 현상으로 지금 옛날에는 자사고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A 비율이 안 나오면 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우리 아이 A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적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선생님들이 A 비율을 많이 늘리는 아빠가 감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인 선생님들 많이 못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남 분위당 난이도 격차가 해소돼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자애들 대부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 모두 다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내신을 낼 때 수준만 특히 모의고사 배우는 분들이 많이 되고 필라나 사고력 이런 문제들의 출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올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이제 애들이 모의고사에서 내니까 모의고사는 또 외우거든요. 근데 내신 스타일 또 바꿔낸 거예요. 또 뒤통수 팍 치고. 그러니까 저희도 중고등부는 다 내신 스타일, 그다음에 모의고사 스타일 다 둔둔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지금 현재 수능의 경향들은 부모님들 이제 공부할 때는 좀 다른데, 일단 현재 예전에 정통적 필러 평가됐던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수학 1등급 컷이 80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 한 4개 틀려도 1등급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점짜리 다른 4점짜리 운동가 많이 올라가서 예전에는 이제 늦게 정시 차려가지고 까쳐 공부하면 2등급 나왔었는데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기반이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수학과 사고력이 좀 올라가야 되고, 특징들은 말 그대로 어떤 탁탁탁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문자가 많아요. 수학 문제에서.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해봤을 때 틀렸네? 이 경우도 해보고
해서 계속 사고로 투자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문제가 많아요, 수능에는. 어떤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특히 논술에 이제 계산의 끈기가 좀 많이 요구되고 있고, 예전처럼, 예전에는 그냥 수능 유형 나오기 뻔하니까 이 필러 다 버리고요. 예전에는 필러 버리고 수능 유형만 다 풀어가지고 양치기 해가지고 뭐 문과 2등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사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계속 바뀝니다. 제가 이제 원장이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뭐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한 게 교재 작업할 때. 계속 교재 문제 보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문제는 이렇게 볼 때 뭔가 따라가고 있는 느낌? 네, 내가 뭔가 이 새로운 경향에 뒤처지지 않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기장 제가 다 작업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도와주시고. 내용의 깊이라든가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능 경향에 맞게 끈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툭툭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포기하는 애들은 수학 잘하기 힘들어요. 잘 안 나와도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이경 안 나와가지고 꼼꼼하게. 제 아이들 다니는 학원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막 선분 몇 개 나오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이것도 저거보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쭉 있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이제 부모님이 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제일 어렵지만 부정적 잔소리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타박하고 잔소리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어렵지만 끊임없는 지지면서 그래도 너 사랑한다. 너 되겠지. 너가 분명히 뭔가 역할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선생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가서 졸고 의지가 없어서 그냥 너 잘할 거야. 너는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시고 어렵지만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결과에 대해서 좀 타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너 몇 점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너 준비가 어떻게 됐니? 다음 잘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피드백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선생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는 이번 시험 잘 보면 안 돼. 너는 공부 안 했잖아. 점수 잘 받았어. 야, 너 다시 봐. 과정에 안 좋은 애들은 제가 칭찬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점수 잘 받는 거지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잘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좀 더 이제 힘들죠. 저도 부모지만 부모님이 불안해하면 자녀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관심 없는 척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넘어가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친구들은 좀 같이 이게 쉽지 않겠죠? 같이 좀 놀아보시고 특히 휴대폰이 문제인데 제가 학원에서도 휴대폰을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절대 휴대폰 꺼낼 수 없어요.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서 보고 있는 척봐야 되는 바로 휴대폰 보관하면 나요. 초등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 휴대폰을 내고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TV 보지 마시고 TV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소파에 저희 집에도 TV 없어요. 소파도 없어요. 그냥 다 책이에요. 다 책. 도서관이에요. 그렇게 환경보다 바꿔보세요. 그리고 침대는 자는 공간이지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도 중요성인데 침대가 옆에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하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집에서 안 되는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세요. 수업 말고도. 저희는 다 조교생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스터디 카페 거의 놀이터입니다. 안 보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방학에는 가둬놓는 겁니다. 학원에 넣어놓고 스파라트로 이거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요. 뭐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쳐서 일단 지금부터는 실제 수업 담당하신 김성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은 수학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 수학 교육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원에서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고등부까지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워라밸 때문에 초등부를 하고 계신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초등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 고등부 수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초등부 담당하셨고 그 전에 학원에서도 가장 많이 데리고 오랜 많은 학생들 데리고 있는 선생님이시니까 잘 믿음을 주실 겁니다. 제가 딱 보면 제가 반사람 인정 했잖아요. 딱 보면 안 되나? 딱 똑부러지고 꼼꼼하게 잘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시고 열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다음
공생이나 통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미입니다. 제가 병아리 원장이라 가지고 좀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프로그램 먼저 보시면 저희 학원이 이원화가 돼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졸업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니카이텍 수학에서 자 여기 지니카이텍에서 저희 중1까지 마치시고 그러고 졸업하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과정이. 자, 저희 지니카이텍 교육은요. 자, 첫 번째 개념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개념의 중요성은 뭐 아시니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개념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웃긴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쇼를 해요, 진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나가서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해줬던 그 말이 그때 딱 생각났어요. 그럼 저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개념을 이게 학생들이 지금 쓴 노트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노트를 작성을 할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노트를 쓰면서 그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구성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해가 또 되거든요. 그리고 글씨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소근육이 발달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점점 꼼꼼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글씨 쓰는 연습 진짜 많이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올바른 공부 습관이 제가 제일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고 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문제 푸는 거 보면 숫자끼리 그냥 곱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숙제 해온 거 보면 다 동그라미인데 제가 어떻게 풀었어? 라고 설명하면 그냥 숫자 곱했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동그라미를 절대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답을 제가 직접 관리해요. 아이들한테 직접 불려보고 직접 질문해보고 설명해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프로그램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1대1 맞춤 교수법입니다. 1대1 맞춤 진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다양해요.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한 학생이 김모 씨인데 그 친구는 본인이 잘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도 수업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친구들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못해.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안타까운 게 하고 싶은데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또 그 친구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학생마다 이제 맞춤으로 교수법이 들어가요. 이거는 저의 노하우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어머님한테도 연락을 드려보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때요? 좋아요 효과. 그러면 이거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써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요?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못해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2 때까지는 이제 지역에서 조금 수학을 잘하는 아이였었어요. 신도림에서 나왔는데 근데 고2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20점씩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불려가고 엄마도 불려가시고 근데 학교에서 해주는 말씀은 이제 뭐 개념서를 한번 봐라. 개념서 봤죠. 또 20점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포기하고 수학만 파서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수학이라는
피자 전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수학과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수학과를 선택한 것도 수학과가 아닌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도대체 뭐길래? 내가 공부한 건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지? 뭐 이렇게 해서 수학과 가서 봤는데 아주 처참히 대학교 1학년 수업 때 처참히 모든 게 다 부서지고 이제 다시 쌓아 올렸죠. 수학과에서.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나는 다시는 나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학교육과를 들어간 거예요. 대학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수학 교수법을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교수법.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 성향에 맞게 어떻게 가르쳐야 더 나은지. 예를 들면 도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 이해를 훨씬 잘 하거든요. 근데 도형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 문제를 딱 접할 때는 조금 힘들어해요. 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왜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 이러면서 해보면 또 이제 이해가 또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전부 다르니까 그 아이들에 맞게 설명을 이제 계속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개념이 좀 쇼가 되기도 하고,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 친구는 저렇게 설명해주고 개념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같이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을 뼈저리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집착도 좀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공부 방법에 집착을 조금 많이 해요. 만약에 제가 제 기준이 이 정도, 조금 기준이 좀 높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좀 많이 애들을 잡고 이렇게 시키는 편이죠. 근데 좀 무섭게는 안 하고 최대한 밀당을 하면서 좀 풀어줬다가 또 땡기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그래서 사춘기 오기 전에 어차피 지금 학교 시험이 없잖아요. 중1까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때 좀 땡겨서 좀 제대로 한번 시켜보자. 어차피 할 거. 자, 그래서 저의 욕심인데요. 자, 수학은 개념 기본 계산. 이거를 제가 묶어서 쓴 게 개념이 더 중요해요. 기본 계산은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계산들. 근데 심화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죠. 계산은. 자, 그거를 하고 나서 요것도 가르치고 하고 나서 이제 문제 이해력을 가르칠 거예요. 이 문제 이해력이 뭐냐면 문제 안에 들어있는 한글로 된 걸 힌트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힌트 뽑아내는 교육을 또 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뽑아내서 이제 응용을 시킬 거예요. 너네가 뽑아낸 이 힌트들이 이렇게도 된다? 한번 해볼래? 선생님 이렇게도 응용이 되네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깨달을 거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현행 심화가 들어가죠. 심화까지 다 마치고도 시간이 있거든요. 학교 시험이 없다 보니까 대신에 안 챙겨도 되니까 이제 그러면 좀 더 깊게 심화를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약수 같은 거를 이제 가르칠 때 이제 하이레벨, 최상위 하이레벨 같은 걸 가보면 이제 뭐 약수들을 다 늘어놓고 2랑 3이랑 5로 다 만들어지네? 근데 2랑 3이랑 5가 사실 소수야. 근데 이건 중1 개념이거든요. 초5인데. 어차피 깊이 들어가 보면 선행이에요. 어차피 할 거. 대충 가르치고 넘어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행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 조금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선행이 좀 겉핥기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선행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깊이는 심하다 라고 얘기하고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요. 자, 초5 때 저희는 여기 과정이라고 써있죠. 초5가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초과정을 하는 수업인 거예요. 초4가 준비가 됐으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초3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가르쳐 봤는데 초3은 좀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문장도 너무 많고 화장실도 제가 지금 초4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지금 올 수 있는 반이 없는 건가요? 아이들은? 초4를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중간 정도. 중간? 초3이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초5 과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원래는 초4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초4부터 했는데 초4 과정은 사실 그렇게 심화 있게 심도 있게 가르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초5부터 따라는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초4가 많으시면 깔아야죠. 자, 그래서 초 과정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 만약 이 초 과정 4학년 2학기 3단원까지 연상만 되어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초5 과정 듣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두 학년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초5 때 시작하면 2년 반이면 중학교 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6학년 과정을 듣게 되면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다 끝나요. 놀라시죠? 맞아요. 다들 놀라세요.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5학년인데 현재 5학년 2학기 거를 최상위를 풀고 있고요. 지금 6학년 2학기 거를 지금 그냥 심화는 아니고 풀고 있는데 만약에 학원을 들어오게 된다면 초6 과정으로 그냥 6학년 시작 과정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입학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 테스트 통해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머님이랑 아이와 이제 다 네. 얘기를 통해서 맞는 반에 배정을 하는 거죠. 아, 자, 이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너무 이상적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자, 이게 1년치를 11개월로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1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1학기 거를 3개월 동안 배우는 거. 그러면 6개월 동안은 한 학년 과정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과정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봐요. 자, 중간평가에서 부족한 단원 찾아가지고 금요일날 클리닉을 계속 부를 거예요. 부족한 단원, 유형, 못하는 거 제가 맞춘 기준에 맞게 애들을 끌어올릴 거죠. 그 다음 2학기 걸 나가는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클리닉을. 금요일날. 정규 과정도 하면서 금요일날은 제가 다 비워놨어요. 애들 다 1대1로 받을 수 있게 수업이 없어요. 금요일. 자,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서 성취도 평가를 봐요. 요때 이제 다음 반 배정이 되는 거죠. 스테이를 할지 레벨업을 할지. 근데 이게 성적에 의해 해보니까 아이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봤잖아요. 얘는 올리면 할 수 있다. 얘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어머님의 바램도 좀 들어가고 저희 아이는 5학년 거를 하면서 6학년 과정 넣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럼 금요일날 매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시킬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초5랑 초6은 스테이가 없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1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중1 걸 워낙 어려워해서 문자화식을 그때 한 번 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학특강 같은 것은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원하신다면 다 따라는 드리는데 이제 수요에 따라 맞춰서 되겠죠? 여기서 하는 이 개별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나는 경시를 준비하고 싶어요. 또는 우리 아이가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주신다면 제가 이제 아이들 모아봐서 된다 싶으면 걔네들 데리고 이제 하는 거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최대한 빡빡하게 이렇게 맞춰서 나갈 거고요. 제가 선택한 교재는 이건데 심화 문제집 지금 이렇게 3개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3% 올림피아드 과정까지 맞춰서 경시대, 성대 경시까지 맞춰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고요. 근데 이 심화 문제집까지 다 풀리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선별해서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진짜 교재는 요거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이걸 샀는데 시간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그게 1대1 교수법이라는 거죠. 진도를 아이한테 맞추지 않아요. 진도는 정해져. 산서식 수업이 아니에요? 화서식이에요. 근데도 그거의 개별 진도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시고 아이 진도를 그쵸. 진도는 아이들한테 맞추다 보면 늘어져요. 이렇게 쭉. 그래서 1년 거를 1년 동안 하고 1년 걸 2년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온 친구들 보면 그래도 구멍이 그렇게 많이 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수업은 현서로 개념 설명을 하시고 아이들마다 약간 교재나 프린트나 이런 걸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같은 수업을 듣는 거. 맞죠?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주에 한 단원 나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단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월수반을 제가 샘플로 한 건데 첫날 개념을 나가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쇼를 하겠죠, 앞에서. 그럼 친구들은 필기를 할 거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 그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1, 2, 3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풀이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깔딱깔딱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퍼지면 안 돼요. 성취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깔딱깔딱 되게 제가 계속 심화 이렇게 시킬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요 안에서 요 3번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 거고요. 못하는 친구들은 요 3번 동안 개념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고 안 되면 여기 클리닝 나와서 또 복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했고 클리닝 안 나와서 여기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2주는 여기 다음 2주는 다음 단원을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가 예를 들어 여기서 1단원 개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단원 개념 정규 수업을 하면서 1단원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복습인 거죠. 그럼 사실 한 단원을 한 달 동안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왜 테스트가 공부가 되냐면 제가 테스트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오답까지 시키고 보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 시험을 볼지 말지를 결정이 돼요. 여기서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나와요. 그 친구 요 유형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시킬게요. 금요일날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테스트까지 마치면 이제 완벽한 복습이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이제 그러고 성취도 평가 오기 전에 또 복습이 나가요. 얘는 이걸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개념하는 날이에요. 이제 친구들이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이제 출결 문자가 갈 거고요. 그 다음 숙제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숙제를 못하는 경우 남아서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남아서 하고 갈 거예요. 이거 절대 저는 혼내지 않아요. 아이들이 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백날 쇼를 하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낙엽을 보고 떠올랐대요. 그럴 수 있거든요. 놀면서 깨닫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숙제만 이렇게 책상 위에서 하는 걸 원하지는 않고 다만 너가 내일의 행복을 땡겨 썼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남아서 하고 가기. 울지 않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고 가요. 선생님, 저 오늘 숙제 안 했으니까 하고 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개념 수업을 해요. 요게 판서 수업이에요. 자, 판서 수업 끝내고 1대1 클리닉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 이 개념에 대한 쉬운 문제 한번 풀려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못 풀었어? 이게 이런 거야. 너는 잘 푸네?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쉴 수도 있고 여기서 쉴 수도 있고 애들을 봐가면서 상태 봐가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짬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풀이가 뭐냐면 이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문제풀이 날 하는 문제풀이는 아니고 헷갈리시겠다. 다른 말로 쓸 거야. 이게 뭐냐면 그 숙제가 살짝 어렵게 나가니까 얘들아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미리 보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풀어와 라는 느낌이에요. 그거 제가 판서 수업으로 다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수업 2시간 수업이 끝나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1시간 보는 거죠. 그리고 재시험 결정을 하고 그러고 하고 나면 이제 출발 문제가 갈 거예요. 그러면 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 어머님들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아이가 몇 시에 왔다. 근데 아이가 제 시간에 안 온다. 숙제를 안 했구나. 재시험 문자가 왔다.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이제 문제 풀이 날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똑같아요. 등원을 하고 문자가 가고 숙제 검사하고 나눠서 하고 숙제 오답 이거 이제 보통은 오답이 숙제로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숙제 오답 하나도 안 믿거든요. 다 동그라미예요. 다 동그라미. 아니면 다 별표던가. 다 별표 쳐온 애들 이제 불러가지고 앉혀서 풀어봐? 그럼 다 풀어요. 근데 다 동그라미인 친구들 앉혀놓고 풀어봐? 그러면 다 못 풀어요. 이거는 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줄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풀겠죠? 저 앞에서. 그럼 저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다 볼 거고 그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됐는지 이해도를 제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 그럼 한 번 더 판서로 수업해주고 그럼 이해 됐어? 그럼 한번 해볼래? 그 수업 1시간 해줍니다. 1시간 반? 이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쉬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숙제로 나갈 문제들은 미리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맛보기로. 이거 안 해주면 제가 이걸 안 해줘봤는데 안 해주면 자기 멋대로 풀어서 만약에 멋대로 풀어서 틀리면 다행인데 멋대로 풀어서 맞잖아요. 그럼 고집이 생겨요. 이렇게 풀어도 맞는데 왜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올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풀이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잡아내는 거죠. 요 과정이 문제풀이나 하는 요 과정들이 제가 말한 그 올바른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개념은 이렇게 적용해야 하고 계산이 다가 아니야 얘들아. 이런 거를 계속 설득하고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랑 저가 잘 소통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죠. 저를 믿는 순간 성적이 그냥 바로 뛰어요. 그걸 제가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이 테스트는 그날 당일 배운 걸 테스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 과정을 다 겪은 그 단원들을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장기 기억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다 단기 기억인데 2주 후에 아이들 머릿속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많이 까먹는 애들은 진짜 다 까먹고요. 잘 기억하는 애들은 제가 한 말, 그 한 토시 하나도 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다 까먹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금요일에 나와서 한 번 더 보고 그럼 또 기억을 해내요. 맞다. 기억났어요. 그럼 이제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몇 번만 반복해서 이제 끄집어내면
아이들이 끄집어내는 방법도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저희가 지금 만든 시간표가 이거는 예시예요. 지금 초가 많을 것 같아서 월수 화목반을 깔아놨고, 그 다음에 초육, 월수반, 화목, 중일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예약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개설되는 반은. 자, 그러면 초과정반이 이제 앞타임에 깔린 이유가 아이가 어려가지고 제가 앞타임에 놓은 거고, 이제 뒤에 타임 있는 이유 친구들은 좀 커서. 자, 그리고 여기 테스트 시간 1시간이 겹쳐 있거든요. 요거는 한 교실에서 테스트를 볼 건데 제가 감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 오답까지 봐야 돼서. 근데 겹쳐진 이유는 이제 이 뒤에 친구들이 좀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서 집에. 그래서 같이 겹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시간 수업에 테스트 1시간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지쳐하지도 않고. 이 안에 워낙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못 풀었었는데 이제 풀린다 라는 거. 그래서 서로 즐겁게 지금 수업하고 있고요. 저희 규칙이 뭐냐면 일단 결석을 하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강 계획을 말씀해 드릴 거거든요. 자, 청강이랑 동영상 보강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청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월수반에서 월요일날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수업이 같은 수업이거든요. 그럼 화요일날 와서 청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동영상 보강이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을 거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거죠. 하고 나서 볼 거고, 제가 클리닉은 봐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클리닉 봐준다는 게 금요일날 이렇게. 나머지 클리닉 봐줄 예정이고요. 자, 핸드폰은 엄격히 완전 엄격히 금지예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출결 문자 보내면서 함에 넣을 거고 아예 못 꺼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클리닉을 하러 올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핸드폰이 아예 그냥 없어요. 어머님들은 이 아이를 이제 학원에서 찾으시면 돼요. 저한테 학원 친구로 앱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못 봐요. 자, 그리고 이거 혼내지 않아요. 정말 혼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살짝만 얘기해줘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숙제를 못 하잖아요. 못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미리. 선생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숙제를 못 할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냥 혼내는 게, 저는 혼내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노력하지 않았을 때. 이해를 못해도 혼내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시켜도 혼내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 까먹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나보다 발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조금 화가 나죠. 내가 어제 더하기 빼기를 가르쳤는데 그걸 똑같은 걸 또 물어보고 근데 그게 노력에 의해서, 이해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계속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면 그건 혼나야죠. 그거 말고는 절대 혼내지 않아요. 납득시키지. 아이들 이해하게. 자, 그 다음 금요일 클리닉. 이거는 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이마다 다른데 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자꾸 까먹는 친구들은 제가 좀 약간 강압적으로 제 시험이라는 걸 보거든요.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클리닉 시키죠, 앞에서. 자, 그거는 저랑 시간 정해서 뭐 2시부터 있거든요. 근데 저가 수업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는 아무 때나 저 이제 2시간 잡고 오시면,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랑 시간 정해서 클리닉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수업에는 카운트 되지 않아요. 저희는 월 8회 이렇게 수업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클리닉은 몇 번 오고 카운트 되지 않고, 대신 그럼 많이 보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금요일날 잘 안 보내주세요. 애들 좀 안타깝다고, 좀 짠하다고,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속상하다고 잘 안 보내주셔가지고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실수록 좋으니까. 자, 그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 모아봤어요. 저희가 책정한 수강료는요, 36만 원이고 8회 기준입니다. 이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봤는데 아이들 오는 횟수에 따지면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 아이들 오는 거 보면 한 10회 정도 이상 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비싸다 생각하신다면. 자, 그리고 숙제량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그런 건가? 좀 힘들어 보여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지쳐버릴까? 그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밀당을 해서 조절 가능하죠. 아이들이 이 아이는 계산이 필요 없는데 계산을 시키지 않죠. 이 아이는 심화가 필요해요. 그럼 심화를 시키겠죠. 얘는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시킬 거고. 그 다음 개별반은 운영하지 않아요. 금요일날 하는 거죠. 정규 수업에서 웬만하면 끝낼 거예요. 자, 여기서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초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는데 네. 모든 준비는 초사부터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수업은 다 선생님이 그 시간부터 4시부터 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초사 애들 있다고 해서 뭐 2시부터 시작하는 반이 개설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네요. 초사가 2시에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애들 3학년인데 이제 3학년이 끝나가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4학년 과정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수업은 선생님이 5학년, 6학년이 만약에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업은 딱 저 시간대만 선생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더 수업이 열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섞진 않으시잖아요, 학년은.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섞을 수는 없으니까. 네, 과정을 섞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5학년, 6학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네요. 여기를 지금 하시는 게 그렇죠? 네. 수업을. 제가 12월 5일날 개강일 거니까 네. 그때까지 4학년 2학기 거. 두 단원만. 두 단원만. 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이 중1 거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그 중1 거까지 한 걸 제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중1 거 받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중1 반 입학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중1 반 과정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섞을 수 있거든요. 성취조건 이렇게 입학 테스트를. 그래서 이것도 봐보고 풀도 푸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6학년 거 한번 풀려보고 6학년 건 괜찮다? 그럼 6학년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6학년에 대해 초과정으로 넣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도 있고 그럴 경우는 제가 보강을 하면서 이제 6학년 반으로 넣는 거죠. 안 되어 있을 경우. 만약에 5학년인데 4학년 반 가지 않는다는 거. 중1인데 6학년 반 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4학년인데 잘해요. 그럼 뭐 근데 5과정 갈 수 있고 6과정 갈 수 있고 중1과정 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위화감 같은 거. 초사인데 막 이렇게 뭐 애기들이 있는데 우리 중1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냥 빠르게 시작한 친구다. 이 아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시작한 거야. 우리는 출발선이 달라. 노력만 하면 돼. 라고 가르치면 돼요. 그 반 분위기는 제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정원은 반 특성에 따라서 8명이라고 기준을 정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반에 15명을 지금 넣고 가르치고 있는데 8명이면 완전 퍼펙트하게 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동시대 말씀만 해주세요.
준비 다 시켜드릴게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수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제는 요즘 앱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앱으로 결제해 주시거나 방문 결제 다 가능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지원청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석 보강에 대한 거는 환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그날. 근데 어차피 저는 다음 단원을 나가려면 이 단원을 어쨌든 보강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있는데요. 여기가 초등반이잖아요. 초등반에서 중3 수학까지 네. 이렇게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하이텍 수학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네. 언제인가요? 중2부터 돼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중3까지 간다고 돼 있는데 그 중고등 간으로 가는 건 중2가 돼야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과정 진행 중엔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나 뭐 지금 만약에 6학년이다 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끝냈다.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현재요? 만약에 그렇다면 선행 속도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이 학년이랑 그 선행 속도랑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선행 속도에 따라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중고등반으로 갈지 아니면 초등반에 가서 중상 과정을 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2 과정 반이 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중2 과정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중2 과정이 한 명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중2 과정 반을 깔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원장님이랑 한번 해봐서 그러면 중고등 반으로 이전이 되겠죠. 초등학생이에요. 네네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